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교외 도시 크로이던. 여기는 펍이나 클럽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새벽에 소리를 질러도 또 놀다가 싸웠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죠. 2005년 9월 25일 새벽 4시 30분. 이곳에 살고 있는 하디 부인은 집 밖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동네 특성상 새벽의 비명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먹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이른 아침 6시 30분, 잠에서 깬 하디 부인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창문의 커튼을 열었는데 창문 밖 쓰레기통에서 마치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마네킹인가? 생각한 하디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가운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길 건너 쓰레기통에 가까워지자 순간 불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새벽 여성의 비명소리가 떠올랐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곧장 남편에게 이를 알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즉각 신원 확인에 들어갔고 곧 이 여성이 18살 모델 셀리앤 보우먼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영국 남부의 카셸턴 출신으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182cm의 큰 키에 예쁜 외모로 자연스럽게 예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모델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언젠간 보그 표지 모델을 하겠다는 확고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4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헤어 디자이너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2005년 1월에는 모델 에이전시, 펄스 모델 매니지먼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계 브랜드 스와치의 모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5년 9월 24일 오후 10시 셀리와 그녀의 언니 니콜 그리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자며 크로이던에 있는 바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새벽 1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술집에서 나온 그녀는 15분 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루이스 스프로스턴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요. 전화를 받은 루이스에게 셀리는 언니 니콜이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친구 집이나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택시를 타고 크로이던 시내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서 그를 기다렸죠. 새벽 2시 20분, 루이스가 셀리를 차에 태웠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좀 다퉜어요. 서로 먼저 바람 폈다고 비난을 하면서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며칠 전 서로 이성 문제로 의심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아직도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감정이 있었겠죠. 새벽 4시가 된 직후 셀리는 차에서 내렸고 루이스는 떠났습니다. 찾아보니까 크로이던에서 셀리의 집까지는 한 30-40분 정도 걸려요. 아마 차에서 말다툼을 하느라 셀리가 늦게 내린 것 같죠. 그녀는 차에서 내려서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였죠.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괴한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칼날 같은 고통이 스쳐 지나가고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괴한은 이 셀리의 목과 배를 무자비하게 찔렀고 죽어가는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 가디건, 속옷,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죠. 칼에 찔린 데다가 성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셀리가 괴한에게 살해당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정황상 이런 상황에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전 남자친구 루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한 건 그의 차에서 내리고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루이스 외에 다른 괴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셀리를 절대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거예요. 경찰은 DNA 분석을 의뢰했으니 밝혀지겠지. 그때까진 못 나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흘간 구금되어 있었어요. 나흘 뒤 셀리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건 루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죠.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건은 목격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해당했던 9월 25일 새벽 4시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또 다른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이름은 중컴퍼로 잠을 자던 중에 2번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도 원래 시끄러운 소리가 잦은 동네였기 때문에 큰일이 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혹시나 궁금한 마음에 창 밖을 살펴보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가 새벽 4시 2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밖을 내려다보았을 때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백인 남자 한 명이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뒤로 넘기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대요. 준이 보기에 그 남자는 못생겼거나 꾸미는 것에 서투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천천히 길을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대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으니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준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질질 끌고 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거운 쓰레기를 버리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준이 기억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추정했을 때 그 남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로 젊어 보였습니다. 키는 180cm에서 182cm로 보였고요.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셀리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로 미제로 남게 되죠. 그러던 2006년 6월 28일 크로이던에 거주하던 37살의 요리사 마크 딕시가 셀리의 살인범으로 체포됩니다. 2006년 6월 28일 마크는 자신이 요리사로 일하던 술집에서 싸움을 벌여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면봉으로 DNA를 채취했는데 그 DNA가 약 1년 전 셀리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마크는 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셀리의 살인을 부정하고 있던 그때 마크의 추가 범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셀리의 사망 당시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요리사였던 마크는 1998년부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1998년 호주에서 한 여성을 칼로 찌르고 성폭행한 사건에 연루됐지만 이 당시에는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마크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7년에는 스페인에서 2003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그 사건의 범인 DNA가 바로 마크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3건 연달아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 2건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국적의 청년 로마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하지만 마크는 자신의 DNA가 검출된 한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로마노. 그는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했죠. 그리고 결국 12년 만에 억울하게 복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건의 진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로마노도 아니고 마크도 아니라면 그 범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마크는 셀리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소 34년간은 가석방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어도 2040년까지는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배심원단의 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셀리의 살인에 대해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마크는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자백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2005년 9월 25일 새벽 그는 술과 마약을 하고 추가로 코카인을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남자친구와 싸우며 차에서 내리는 셀리를 본 거죠. 그녀가 완전히 혼자가 되길 기다린 마크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칼로 찔렀고 죽어가는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살해했음을 자백하며 그는 충격적이게도 이전에 있었던 2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1987년 마크가 고작 16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외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마크는 한 여성을 끌고 와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에 묶어두고 불을 질렀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여성이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이었어요. 마크는 칼을 갈기 위해 사용되는 셰프용 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행을 했죠. 성폭행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요. 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 여성을 보면서 혼자 자위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 완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그렇게 셀리 사건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킨 그는 셀리 사건 이외에 17건의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자 살인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가 오랜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결국 밝혀졌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는 뭐냐고요. 로마노는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마크가 최대한 빨리 가석방이 된다면 70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그가 70세의 나이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2002년 미국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링컨셔의 스티븐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켈리 드와이어. 그녀는 테니스부, 신문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켈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엄마, 집 분위기 왜 이래? 아빠랑 싸웠어? 물어봤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소리는 엄마, 너희 아빠랑 이혼할 거야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녀의 활발했던 성격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1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했던 가정도 울타리였던 학교도 이제는 없었죠. 켈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미처 찾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방향을 잃고 떠돌던 그녀가 생기를 되찾은 건
4년 후 우연히 밀워키로 이주를 하면서였는데요. 여기가 시카고 근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켈리의 마음 상태는 안정이 찾아오는데요. 자신과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되찾았기 때문이었죠. 시카고에서는 켈리가 테니스를 즐겨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워키에 온 뒤부터는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초 그녀는 룰루레몬이라는 곳에서 교육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룰루레몬이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회사 안에서 요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 요가를 직업으로 삼게 된 그녀는 특유의 활발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직장 내 사람들은 켈리와 빠른 속도로 친해졌고 외부에서도 만나는 편한 사이로 발전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그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어 에센스라는 곳에서도 요가 강사로 일을 했고 부업으로 보모 일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밀워키에서의 삶에 녹아든 그녀는 점점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페이스북 사진 속 파티를 즐기는 켈리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시카고에 있을 때 표정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켈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녀가 밀워키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밤 분위기였습니다.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는 트렌디한 장소들이 많아서 밤이 되면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이 났는데 켈리는 이런 화려한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를 좋아했거든요. 2013년 9월 켈리는 오랜만에 아빠 토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은 켈리를 보면서 토니는 기뻤어요. 이제서야 딸이 어엿한 성인이 된 것 같았죠. 일 이야기와 함께 켈리는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크리스 조코는 IT 회사 임원이었고 둘은 교제한 지 1년이 되었대요. 딸에게 크리스 이야기를 들은 아빠 토니는 그가 자신과 공통점이 많다고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 대신해서 크리스가 켈리의 아픔과 그리움을 채워줬구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크리스는 켈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그는 똑똑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한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도 잘 즐기고 유흥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같았고요. 좋은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 그리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까지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켈리는 그의 워커홀릭적인 면과 유머러스한 면, 모두를 사랑했죠. 그 또한 켈리와 마찬가지로 밀워키의 밤을 즐기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편이었는데요. 2013년 10월 10일 크리스와 켈리는 이른 저녁부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크리스의 집이었는데요. 오후 8시가 되기 전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바로 코카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잠시 아파트로 돌아갔다가 집 앞에 있는 바에 가고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10월 11일 새벽 2시 37분, 바에서 나온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크리스에게도 켈리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0월 12일, 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실종자가 바로 켈리였어요. 네, 이 전날까지도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켈리요. 신고자는 그녀의 회사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녀가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들이 켈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동료와 친구처럼 지내던 켈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또 그녀의 페이스북은 항상 시끌벅적한데 뜸한 것도 뭔가 찝찝했고요. 곧장 경찰은 켈리의 동선을 추적해봤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역시나 남자친구 크리스의 집이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데이트, 그날이었어요. 켈리가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으니 크리스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크리스를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놀라운 건 두 사람은 서로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만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즉, 둘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각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썸을 타고 유사 연애 같은 사이인 거죠. 우선 크리스에게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 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를 자랑하고 다닌 켈리 또한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에 의하면 켈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남성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데이팅 앱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켈리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자주 파티를 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켈리가 실종되던 날 데이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코카인 흡입했고 술 마시고 성관계 했어요. 그리고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켈리랑 뭐 했냐? 경찰이 물으니까 10월 11일 오전 9시 자고 있었는데 도어락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 소리에 그는 그저 켈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켈리의 다음 행적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바에서 만난 사람에게 11일 내일은 휴가를 냈어요. 쉬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크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에게는 별다른 혐의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생활 반응도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신용카드, 전화, SNS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녀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크리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혐의점과 상관없이 켈리와 함께했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또 경찰의 촉이 자꾸 크리스의 집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뭔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집을 수색해야 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마침 크리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카인이었어요. 크리스는 앞서 켈리에 대해 진술하던 과정 중에 코카인을 했다고 시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이유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우선 그들은 크리스의 집에서 그가 말한 대로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코카인 외에도 마리화나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등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었죠. 그 외에 수상한 CD도 함께 발견합니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CD인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수색해봤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켈리의 사진이었는데 켈리가 실종되기 3주 전 크리스가 촬영한 사진 속 켈리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이 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죠. 일부 사진 속에서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기절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을 조르고 기절한 모습을 촬영하진 않죠. 때마침 크리스의 전 연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는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그와 교제하는 1년 동안 성관계 도중에 여러 차례 의식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상 성욕자가 분명했어요. 경찰은 이것이 켈리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의 집 수색은 본격화되었죠. 시체를 찾는 수색견을 동원한 결과 켈리가 주로 침대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크리스의 침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은 켈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던 것과 크리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수상한 증거들을 종합해봤죠. 그 결과 그는 위험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켈리가 질식사를 했고 크리스가 그녀의 시신을 집 밖에 유기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켈리가 집 밖에 나가는 모습은 없었고 크리스의 집에도 켈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증뿐이에요. 크리스가 집 내부에서 켈리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크리스는 마약 혐의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의 추론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추론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6분 크리스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때 크리스의 손에는 골프 가방이 들려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 안에 켈리의 시신을 담아서 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가 골프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가고 2분 뒤에 켈리의 휴대전화가 꺼졌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닌 거죠. 크리스의 여자친구 메건이 커다란 골프 가방 하나가 사라졌다고 증언을 해서 이 추론에 힘이 더 실렸고요. 또한 메건에 의하면 10월 11일 저녁 7시 30분에 크리스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가 무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대요. 그러나 메건은 1시간이나 늦은 그에게 왜 늦었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독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그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침대 위에 누운 크리스는 벌벌 떨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때문에 침대 시트는 땀범벅이 되었고 결국 침대 시트를 바꿔 끼워야만 했죠. 경찰은 그 이유가 오전에 차 트렁크에 아직 켈리의 시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아침 그는 왕복 3시간을 달려서 밀워키에서 메디슨이라는 곳으로 가서 마우스 하우스라는 치즈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페퍼잭 치즈를 하나 구매했어요. 이 여정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여자친구인 메건의 부모님이 밀워키로 오신다고 해서 환영의 의미로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여정이 치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죠. 경찰의 추측은 그는 하루빨리 켈리의 시신을 처리하고 싶어서 멀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차를 세워두고 켈리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을 때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둘러댈 말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목적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누군가가 그의 차를 봤다고 하면 치즈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 또는 치즈 사러 가는 길에 차가 이상해서 잠시 멈춰서 있었어 라고 하기 위해서 굳이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경찰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2015년 5월 1일 산책을 하던 시민이 나무 덤불 사이에서 인간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쪽 팔은 몸통 아래에 있고 다리가 어색하게 굽어진 채 얼굴이 아래를 향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부검도 어려워서 사인을 알아낼 수도 없었죠. 어렵사리 치카 기록 대조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했는데 그녀는 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크리스 집 샤워 커튼과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켈리가 발견된 곳이 경찰의 예상대로 크리스가 이 치즈를 사러 가기 위해 지나간 길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2017년 크리스는 켈리 시체 유기 혐의와 살인 혐의로 징역 3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관은 그가 알면서도 켈리의 시신 위치를 말하지 않아서 그녀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했죠. 그가 켈리를 샤워 커튼에 감싸 유기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도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나 크리스는 자신이 여전히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샤워 커튼이 왜 거기 있는지, 치즈를 사러 가는 길 근처에 왜 그녀의 시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는 여전히 켈리가 만난 수많은 남자 중 하나가 범인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토니는 딸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크리스가 치유해줬고 또 자신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크리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부디 아빠 토니가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는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켈리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